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10화 가정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입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녹음할 때는 새해는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전날인데 네. 어색하네요. 이 방송이 새해 첫날 이렇게 업로드 될 거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미리 드렸습니다. 네. 네. 어쨌든 두 분은 이제 2020년 경자년이죠, 그죠? 네. 새해가 밝았는데 뭐 새해 계획이나 소망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꼭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 내일 아침 새벽에 네. 동네 뒷산 올라가는 것부터 한번 어, 지켜보려고요. 예. 그래서 새해 떠오르는 첫 해를 보고 그러면서 한번 계획 좀 세워보려고. 그죠? 절대 미리 세우시지는 않는군요, 그죠? 자유님은 어떠세요? 올해는 이제 좀 착실하게 뭐 이렇게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뭔가 좀 새로운 활동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예. 별로 계획들이 없으시네요, 그죠?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죠. 저 출근길 인문학을 또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연말까지 또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제 계획입니다. 우리 2000년 되면서 막 밀레니얼 뭐 이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대단하게, bab석됐는데 이제 10년대를 지나서 2020년대를 그렇죠. 우리가 예. 살아야 된다는 게 20년이 흘렀군요. 예, 벌써. 감회가 사실은 새로운 10년을 또 살아야 된다. 네. 이게 새로운 10년이 마무리인가 시작인가 모르겠는데 네. 공상과학 영화 보면 지금 이 시기를 배경으로 찍었던 영화들이 많잖아요. 예, 이미. 그렇죠. 예. 예. 그때 항상 그랬죠. 서기 2020년. 뭐 네. 이러면서 네. 지구가 그냥 핵폭탄으로 핵폭발로 멸망을 하고 뭐 이런 식. 그죠? 그러니까 멸망도 안 하고 어. 뭐 지금까지 어떻게 오다 보니까 또 오게 되네요. 예. 그래서 좌우간 새벽에 산에 좀 올라가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올 한해도 힘을 내서 저희 출근길 인문학을 계속 잘 해보자라는 걸 이제 청취자분들께 좀 약속을 드리고 결의를 하면서 화이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200회가 넘겠네요. 오, 당연하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뭐 해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해마다 정했던 걸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저희가 출근길 인문학을 녹음을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께 그 어쨌든 좋은 방송을 들려드리는 것도 저희 의무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이걸 말씀 드리니까 네.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이제 안정감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군자 대인 소인 말고 그죠? 예. 대인들이 뭘 거창한 걸 해서 대인들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저는 군자고 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군자와 대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봤습니다. 올해 한 3개월 정도 해왔었던 게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집에서 맨몸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뭐 스쿼트 100개, 200개, 팔굽혀펴기 100개 여러 개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몸짱을 한번 좀 만들어 봐야겠어요. 몸짱에 그죠? 예. 좋습니다. 뭐 또 몸짱이 되시면 또 다른 게 있겠죠. 우리 방송이 갑자기 피트니스나 그런 쪽으로 좀 갈 수도 있고. 그땐 유튜브로 전환해. 좋습니다. 어쨌든 주제로 돌아가죠. 아마 이 방송이 이제 저희 업로드되는 시점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가정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잡았는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전 뭐 평안합니다. 평안함. 예. 요게 잘못했다가 또 죽기 때문에. 자유님은 어떠세요? 뭐 전반적으로 편안한데 뭐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고 그렇죠. 뭐. 아니 네.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직장의 좀 관리자나 리더 분들 중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집에 안 가. 그죠? 왜 집에 가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던 경험.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막 한참 하고 뭐 뻑세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지쳐 있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면 막 쳐다도 보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이게 그때가 젊은 나이였을 텐데 젊은 나이를 너무 가정에서 시간을 잘못 보냈다 이런 생각에 후회가 많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주로 이제 가정에 가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외부에 있는 고민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속 이제 뭐 가족들이 옆에 있어도 머리는 계속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으니까 편하지 못하고 또 간혹은 이제 뭐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과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을 때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에서 편안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직장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주로 염두에 뒀는데 주로 뭐 그 집에서 가사일 같은 것도 안 시키나 보죠. 그런 경우 많죠. 뭐 예를 들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마침 또 세탁기가 다 됐다고 울려서 뭘 빨래를 널어야 된다든가 빨래를 개야 된다든가 설거지가 쌓여 있다든가 청소가 안 돼 있다든가 너무 많이 얘기하네. 거의 전업주부 수준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말씀하시는 걸 제가 다 해요. 뭐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런 게 이제 하도 오래 해서 네. 익숙해져서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어쨌든,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안 하면 죽으니까. 그러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가정과 가족이라는 주제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정을 안식처라고 부르죠. 안식처란 말 그대로 편히 쉬는 곳을 의미합니다. 가정과 대비되는 곳이 직장이에요. 직장은 가정과 달리 편히 쉴 수 없는 곳입니다. 직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역할 이런 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없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직장을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쉬고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유님이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냥 안 둘걸요? 그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상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그죠? 거죠. 물론 근데 이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죠? 적당히 그런 사람 하는 이제 척하고. 지키면 가는 네. 거죠. 그죠? 직장은 안식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업무가 딱 끝나고 나면 대부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인 가정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처인 가정에서 편히 쉬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되죠. 그래야만 내일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정이란 정말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닌 경우도 꽤 많고 요새는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서로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네. 갔다 와서도 또 어쨌든 집안일을 분담해서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사실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불행히도 가정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 꽤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든 노동을 마친 후에 안식처라고 찾아간 가정이라는 공간은 쉬기는커녕 또 다른 업무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두 분은 일 마치고 집에 가면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 쓰레기 버려야 돼. 아니 우리 저번 회에 얘기했던 궁상이라는 표현이 왜 여기서 갑자기 떠오르지? 어쨌든 지금까지는 포커싱이 육체 노동에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집안일도 아웃소싱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쓰면 돈이 들어서 되죠. 그렇지. 그렇죠. 네. 그 사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무튼 우리가 흔히 편히 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육체적 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모든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켜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쉬는 게 편히 쉬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눕고 싶으면 눕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한마디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의무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느끼겠지만 요즘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이런 자유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쉴 수 없는 공간인 직장에서 벗어난 뒤에 편안한 안식처라고 생각해서 돌아온 가정에는 새로운 의무들이 막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집안일이나 또 자녀 교육, 그리고 뭐 여러 가족 관계에서 파생되는 이벤트 활동 등 여러 의무들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좀 심해지면 가정이란 공간은 또 다른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뭐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맞벌이하는 집들도 많은데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출근하고 다시 직장으로 출근하고 다시 가정으로 출근하고 그러니까 퇴근이 없는 거죠.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명절 때 안 보이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이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어딜 가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곧바로 가정으로 귀가하지 않고 술집을 전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나를 환영해주고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그 누군가의 노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약간의 마약도 들어가고. 그렇죠. 뭐 네. 거기 술집에서는 뭐 쓰레기 버려라, 뭐 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집에 가면 쓰러지고. 그렇죠. 아무튼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정이란 곳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 가정은 가족들이 있는 곳이죠. 독신자가 혼자 사는 집을 두고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숙소라고 부르죠. 숙소는 잠자는 곳입니다. 가정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가정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은 가족이 있는 곳, 즉 관계적 개념입니다. 네, 그럼 뭐 혼자 사는 사람은 뭐 가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야 비로소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럼 가족은 누굴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가족이란 부부나 부모, 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 정의로만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본질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 관리 및 외교관을 지낸 앙리 마르셀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철학자이자 극작가로 활동하였으며 기독교적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죽은 뒤 이모의 손에 양육되다가 이모가 아버지와 재혼하였고 외교관인 아버지 때문에 유럽을 자주 여행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19년 자클린 베네와 결혼한 마르셀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무신론자였지만 1929년에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파리 대학 졸업 후 파리 대학과 몽펠리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교단을 떠나 사색과 저술에 전념하였습니다. 그의 실존주의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참 존재는 신과의 일치를 통해 그리고 신은 인간 및 만물과의 교류로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형이상학적 일기, 존재와 소유, 존재의 비밀 등의 철학서와 함께 갈증, 밀사 등의 20여 편의 희곡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주장해요.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가족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는 가정을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라고 했고 가족은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런 말 좀 안 쓰면 될 것 같은데. 존재가 드러난다라는 의미를 그죠? 정확하게 무슨 예. 말이지? 이런 부연,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죠. 마르셀이 가정을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가정은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조건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가령 부모는 자녀가 처음 태어나면 기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자녀의 능력이나 조건 따위를 고려하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가족이고 이런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능력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이 가정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전 너무 좋은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일단 제 생각하고 일치가 돼서 이럴 수도 있고 이제는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를 드러낸다 뭐 이렇게 이제 남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혼해서 10년 만에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래요? 우연찮은 계기로 딱 제 평생에 한 번 딱 1년 주말 부부 해봤거든요. 그때 1년 그 사이에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깨달은 게 어른 됐다라고 했던 게 이거였는데 그래요? 오늘 생각이 쫙 정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은 존재 증명이 필요한 곳이고 가정은 존재 증명이 필요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 존재가 드러난다는 말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처럼 자기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나게 해주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가정에서 가족 관계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게 가브리엘 마르셀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가족적이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인간일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에게서나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는 되게 잘 되는데 사실 전 어제도 이 중학생 딸을 혼내고 근데 혼내는 과정 중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애가 또 막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반응을 안 보여주니까 상황이 지속되고 계속 존재 증명을 요구를 한 거네요. 항상 그러면서도 합리화의 명분이 있잖아요. 다 너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죠? 결국에는 그냥 극단적으로 그만 이렇게 하고는 들어가라 자라 뭐 이렇게 하고는 이제 끝내고는 오늘 아침에 해맑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마르셀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가 20세기 중반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만 해도 가정은 존재를 드러내는 장소였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했겠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가정은 여전히 존재를 드러내는 장소이고 가족은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일까? 어떻게 보세요? 자유님은 좀 약간 아니라는 걸 방금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근데 저 어릴 때도 아니었어요. 맨날 어릴 때가 뭐 20세기 중반은 아니었잖아.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정이 쉼터였던 적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좀 그걸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저조차도 잘 안 되더라. 그죠? 전 1000% 동의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제 형제가 많아서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까지 손길이 미치지를 못한다. 존재를 방치를 했지. 그러니까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큰 거고. 그게 영향을 줬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능력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평가하고 또는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독려하거나 해야 되는 존재냐? 이거는
아니다는 그렇죠. 이 예, 얘기는 그죠. 100%. 근데 이제 마르셀의 주장에 동의가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왜냐 그러면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들어오면서 모든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게 되었는데 아이, 제가 말 가족- 끊어서 미안한데 제가 이제 큰 놈이 2월에 이제 졸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도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아이하고 둘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와이프가 뭐라고 한마디 해라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근데 집사람은 이거, 아이는 이거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이 얘기를 가지고 아내하고 많이 싸우고 타협하고 수용했는지 알았는데 막상 그런 사안이 생기잖아. 예. 원래로 돌아가.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방송을 이제 또 한 번 듣게 해드리고 아 이건 하도 많이 싸워서 그렇죠. 듣고 예. 덤벼도 내가 또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모든 가치가 경제적으로 환산이 되면서 가족 관계에서도 그게 이제 예외가 아닌 게 되어 버렸죠. 그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가족끼리도 이젠 존재가 아니라 조건을 따지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흔히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가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장의 의무는 뭐라 그래도 경제적 의무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가장, 다시 말해 돈을 잘 벌어오지 못하는 가장은 가족 관계에서 그 존재가 미미해지기 십상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그건 좀 뭐야 이렇게 네 어쨌든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준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자녀에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래 지속되지 않죠. 네. 자녀가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만약 자녀가 부모 기대만큼 공부 못하면 그 예전과 같은 대접을 받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은 부모건 자식이건 각자의 의무나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를 따져 묻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마냥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쯤 되면 가정은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어제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쟤 때문에 저도 이제 시간을 들여서 뭔가 자녀 교육 차원에서 행동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쟤는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얼마나 더 지옥 같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결국엔 다 내 잘못이구나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서 가면 좋죠. 후회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어딜 가나 항상 너는 너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묻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어디에도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정을 증오한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편히 쉴 곳이 그립습니다. 해서 각자 우리의 가정은 존재를 드러내는 장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안식처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물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새해 해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역할과 의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게 가족에서도 굳이 따져 묻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여러 가지 어떤 행동, 언어 이런 것들 속에서 따져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네. 또 하나의 직장일 수도 있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죠? 예. 아 저는 사실
하필 제가 어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딴집 다 그래요. 네, 사실 예.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이런 게 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그 가족인데 왜 자꾸 역할, 책임 이런 얘기를 하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그게 무슨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딱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진정한 가족 관계의 뭔지를 좀 다시 계속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예,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제 생각에 동의가 되는 얘기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는지 이제 제가 처음 알았어요. 예. 이게 너무 기쁘고. 가브리엘 마르셀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이름도 좋네. 예. 천사 같네. 가브리엘. 하고 싶은 얘기에 존재 넣으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직장에서 상사 또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이라는 시각 하나만 딱 가지면 가브리엘 마르셀의 가족에 대한 생각의 일부는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의 개념을 직장으로 직장까지도 끌고 올 수 있겠다. 있을 것 같다. 오, 좋습니다. 예. 자유님. 네, 흔히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가족끼리는 책임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역시 멋있어. 예. 좋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가정을 직장과 달리 안식처라고 부르지만 현실은 가정에서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가정을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 가족을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가정은 개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조건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곳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는 가족적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는 특별한 존재 증명이 필요 없이 있는 그 자체로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족끼리도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해서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가정 어딜 가나 항상 너는 너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따져 묻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편히 쉴 만한 안식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서 진정한 가정과 가족관계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18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